수면이 부족해지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은 일단 치매까지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예전에는 7시간 정도 권장했었는데 현재는 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65세 이상이 되면 그래도 시간은 자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정의를 해요. 나이가 들수록 수면 시간을 줄여나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어요. 공부나 직장 생활 이런 것들 때문에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몰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은 나이대별로 수면 시간이나 필요한 양 자체가 다르게 돼 있는데 나이가 어릴 때 좀 많이 필요하고 나이가 들수록 조금 필요해지는 상황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나이대별로 필요한 수면 권장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수면이 부족해지게 되면 가장 큰 영향은 일단 뇌가 필요한 노폐물을 제거해주는 작용들이 부족해지게 돼요. 한마디로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심하면 치매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돼요. 우리 뇌는 하루 종일 활성화돼서 많이 쓰고 나면 여러 가지 노폐물 같은 것들, 부산물들이 형성이 되는데 그게 수면 시에 처리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노폐물 찌꺼기를 잘 걸러주지 못하는 상황이 됐을 때 뇌 세포를 손상시키게 돼요. 축적이 되고 누적이 되고 하면서 뇌 세포들이 망가지거든요. 결국은 치매까지 이룰 수 있다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 같은 치매와 연관이 된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면역 기능 떨어지는 문제가 또 생겨요. 우리가 잠을 못 자게 되면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스트레스 호르몬 같은 것들이 많이 증가되는데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은 면역 세포의 면역 반응을 억제시키게 돼요. 가벼운 염증이 있어도 치유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심하면은 항암 작용까지 떨어지면서 암도 유발될 수 있는 것들이 다 수면 부족 시에 생길 수 있어요. 영국에 있는 워익대학교라고 하는 데서 연구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상적인 수면 시간이라고 하면 한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를 정상으로 잡는다면 그 정도를 꾸준히 수면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일찍 사망에 이르는 비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났었는데 너무 잠을 줄인 사람들 6시간 이내로 계속 생활해왔던 사람들은 수면 단축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10시간 이상 오래 잔 사람들 역시 수명이 단축됐다는 것들이 밝혀졌어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도 연구가 더 필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잠을 많이 잤을 때 직접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혹은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건강상이 안 좋아서 생체 시계들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수명 연장을 하지 못한 것들인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수면의 양이 부족했을 때는 여러 가지 장애들로 인해서 오래 사는데 지장을 줬다는 것들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양도 중요했지만 양과 질이 모두 중요해서 질이 부족한 경우에도 수명 연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대표적으로 수면의 질이라고 하는 거는 깊은 수면과 렘 수면이라고 하는 꿈 수면이 모두 골고루 나와줘야지 그 단계 필요한 것들 우리가 섭취를 하는데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게 되거나 둘 다 잃게 되면 이것들 역시 수면이 하는 기능을 충분히 우리 몸이 해주지 못하면서 질병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될 수도 있다고 밝혀진 거죠. 사실 이거는 둘이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고 보여요. 어느 정도 양이 충분히 갖춰진 사람들은 특별한 수면 장애가 있지 않는 한 질이 훌륭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람은 당연히 양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와 뭐가 먼저다 아니다라기보다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저는 보여요. 태어나서 한두 살 정도까지는 보통 11시간에서 14시간 정도 자는 걸로 되어 있어요. 한 유치원쯤 됐을 때는 10시간에서 13시간 정도 자는 거 되어 있고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그때는 대략 9시간에서 한 11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청소년기,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한 8시간, 10시간 정도까지는 충분히 자줘야 우리 몸이 할 수 있는 기능들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요. 한 20대 때 성인이 돼서는 아무래도 7시간에서 9시간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요. 더 나이가 들어서 65세 이상이 되면 그래도 7, 8시간은 자는 게 일반적이다 라고 정의를 해요. 청소년기에 필요한 시간이 8시간, 10시간 얘기 드렸잖아요. 현실적으로 지켜지기가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평소에 8시간, 10시간 자더라도 어느 날 공부해야 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12시, 1시에 자게 되면 일어나는 시간은 고정이 돼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학교를 9시, 10시에 갈 수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5시간, 6시간 자게 되고 이게 반복이 되면 당연히 학교에 가서 졸 수밖에 없어요. 왜? 내 몸이 필요한 수면 시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피로회복이 안 된 거예요. 실제로 청소년들의 수면 양을 비교해 보니 충분히 수면이 이루어졌을 때 학교에서 짧은 시간을 지내더라도 훨씬 더 집중력 있게 공부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밝혀졌어요. 핀란드나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법으로 통과시키기도 했었는데 9시에 등교 시간을 맞춰놓고 천천히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그런 법안들이 실제로 통과되기도 했어요. 원장님, 그럼 저희 병원 출근 시간도 좀 늦춰보는 건 어떠세요? 늦춰보는 거 좋아요.
예전에는 7시간 정도 권장했었는데 현재는 잠의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8시간 정도로 규정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분들은 조금 덜 자도 충분히 활동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더 필요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대략 평균적으로 8시간이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꼭 환자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는 평균에 대해서 의미를 잘못 해석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면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일정한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내가 11시에서 7시까지 잔다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지켜주는 평균 8, 7시간 얘기 드리는 거지, 어떤 날은 2시간 자고 어떤 날은 뭐 10시간 자고 이렇게 돼서 평균이 맞춰지는 거는 오히려 몸에 더 해로울 수 있으세요. 개개인에게 맞는 권장 시간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어요? 예전에 사실 스마트워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쓰던 방법은 수면 일지라고 하는 걸 적어보는 방법이었어요. 쓰는 방법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몇 시에 잤고 몇 시에 일어났고 내가 깼다면 몇 시쯤 깼고 이런 것들을 다음날 생각해보면 30분 단위 정도로 적어주셔도 지장이 없어요. 수면 일지를 적으신 다음에 그날의 실제 내 컨디션과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날 머리가 무거우실 수도 있고 몸이 좀 찌뿌둥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잤을 때 그런 결과가 생겼는지 또 어떻게 잤을 때 좋았는지 등을 비교하시면은 분명히 공통점을 찾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저는 그냥 2가지만 보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머리가 굉장히 맑으신지, 조금이라도 편두통이 있으시다든지 전체적으로 조이는 느낌 있으신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어떤 근육의 뭉쳐짐이나 긴장됐던 느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시는 정도로도 충분히 내가 편안한 수면을 하고 있으신지를 확인하는 좋은 방법 같아요. 요즘은 스마트워치 있으니까 그걸로 쉽게 통계까지 분석을 해주잖아요. 마음만 먹으신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원래 잠이 어느 정도 많이 필요한 사람, 적게 필요한 사람을 롱 슬리퍼, 숏 슬리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 유전성 경향이 있어요. 보통 잠이 많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잠이 많은 경우가 많고, 또 반대인 경우 잠이 짧아도 되는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식들은 잠이 크게 필요하지 않은 숏 슬리퍼인 경우들도 많이 발견이 돼요. DEC2라고 하는 유전자도 있고 클락이라는 유전자도 있고 PER이라고 하는 유전자들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DEC2, DEC2 같은 경우에는 숏 슬리퍼일 가능성이 높은 그런 관계된 유전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근데 물론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도 더 이루어져야 되긴 해요. 잘 때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것도 유전인가요? 그것도 유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때 2단계 수면에서 11에서 13Hz 정도 되는 짧은 파동을 가진 수면 방추라고 하는 슬립 스핀들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자주 등장하는 사람들은 소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보통 한 50% 유전성 경향이 있다고 밝혀졌고요. 코골이나 이갈이 같은 수면 장애들도 유전의 영향이 있나요? 유전성 경향은 없어요. 물론 코골이나 무호흡이 가족끼리 진료를 받으러 올 때는 많이 있어요. 그거는 유전돼서 오시는 건 아니고 얼굴의 생김새, 구강 구조가 닮았기 때문에 확률이 높아져요. 지금 말씀드린 어떤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이런 병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유명한 책 2권이 있어요. 매트 워커 교수의 Why We Sleep이라고 하는 그런 책도 있고, 마이클 브레우스 박사의 The Power of When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인간을 4가지 타입으로 재미나게 분류를 했어요. 첫 번째는 사자형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잘 적응할 수 있고 사람들과 어울려서 활동하기도 좋은 시간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취 욕구도 있는 그런 분들이 사자형이 많이 해당이 돼요. 두 번째는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 특별히 일찍 혹은 늦게가 아닌 평범한 패턴을 가진 사람들이 곰형이라고 해요. 그냥 남들 정도의 시작과 끝, 일어나는 시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에 큰 무리가 없는 그런 패턴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로는 늑대형이 있어요. 이 늑대형인 분들은 쉽게 말하면 올빼미형처럼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아무래도 이분들 같은 경우는 시간대가 뒤로 밀려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활동을 하기에 조금 제약이 있을 수 있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 타입은 돌고래형이라고 있어요. 잠이 들기도 어렵고 유지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늘 피곤해야 되는데 놀랍게도 강한 집중력을 가지고 많은 성취를 해낼 수 있는, 지능적으로도 우수한 그런 사람들이 돌고래형이 포함되어 있다고들 해요. 그럼 원장님은 어떤 유형이세요? 한 20, 30대 시절에는 돌고래형에 가까웠던 시절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머리가 좋다는 뜻은 아니고 조금 잘 수밖에 없는 환경에 몰려있고, 그렇다고 늦게
늦게까지 잘 수는 없어서 일찍 일어나야 되는 사람들, 항상 피곤하고 졸립고 한데 일은 또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돌고래형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20, 30대 시절에는 돌고래형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늑대, 돌고래 이러니까 무슨 심리검사 같아요. 피디님 너무 재미없어 하는 게 보여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의 흥미가 있을까 해서 이런 일반적인 책들이 사실 저는 읽으면 재밌어요. 그냥 맨날 의학적인 내용보다는 이런 책 가끔씩 보면 수면에 대해서도 저도 모르는 새로운 시각도 가지게 되는데 꼭 이런 내용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은 완전히 과학적이지 않다고는 볼 수 없어요. 과학적인 내용을 근거로 일반 분들이 충분히 다가가기 쉽게 풀어놓은 책 같아요. 오늘은 수면의 양과 건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내가 필요한 양을 무시하지 않고 엄격하게 지켜주시는 것들이 치매라든지 면역력, 항암, 그리고 심혈관계 여러 질환들에 다 도움이 되세요. 그런 이유들로 내가 필요한 양의 수면 그리고 필요한 질을 충분히 섭취하시는 거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개인의 패턴에 대해서 잘 분석해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고 그걸 실제 생활에 적용해 나가시면서 충분히 질 좋고 양 많은 수면을 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수면 패턴에 대해서 나한테 알맞은 시간은 몇 시간일까 고민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서 충분히 이런 얘기 재밌게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잘 자요.